국토교통부가 3차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합니다. 광명과 시흥이 포함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김현미 장관 얘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부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이 각각 신도시정 추진 방안 발표를 하겠으며, 이어서 최기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이 광역교통 개선 대책 추진 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브리핑이 끝나면 기자 여러분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직후에 MOU 체결 행사가 있는 관계로 부득이 질문은 두세 개 정도만 받고, 추가 질문은 행사가 종료되는 대로 소관 실국장이 단상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총괄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오늘도 지난 2차 발표 때와 같이 신규 공공택지의 교통 방안과 일자리, 육아, 문화, 인프라 등의 개발 구상을 더불어 설계한 단체장 여러분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진희선 서울부시장님, 이재준 고양시장님, 장덕천 부천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최기주 위원장님께서도 나오셨습니다. 정보와 계획을 함께 해 주셨을 뿐 아니라 앞으로 책임도 함께 해 주신다는 의미에서 정말 든든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주택시장은 지난해 발표한 9.13 대책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대책 등의 효과로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의 시장 안정세가 오랜 기간 보다 확실하고 굳건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이 없는 실수요자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확고한 정책 의지입니다. 이러한 일관된 시장 안전 정책의 추진으로 갭 투자의 비율이 감소하는 등 투기 수요의 주택시장 유입이 줄어들고 있으며, 청약 당첨자 중에서 무주택자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은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공급도 원활한 상황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수도권과 서울의 연평균 아파트 입주 물량은 각각 24만 9천 호, 4만 3천 호로 5년 평균보다 30-40% 많습니다. 2023년 이후에도 수도권의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질 좋은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의 균형 있는 관리를 통해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을 보다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수도권 내 30만 호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3차 공급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 2차 발표를 통해서 수도권 30만 호 주택 중 19만 호에 대한 공급 계획을 공개했으며, 오늘 3차 공급 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28곳에 11만 호의 입지를 확정했습니다. 그중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신도시는 고양, 부천 두 곳에 5만 8천 호이며, 중소규모는 26곳에 5만 2천 호입니다. 다음은 신도시 개발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차 공급 계획과 마찬가지로 4가지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먼저 서울 도심권에 30분 내 접근이 가능한 도시입니다. 고양 창릉은 서울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하고, 부천 대장은 서울과 연접해 있는 등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곳입니다. 이러한 입지를 기반으로 지하철의 신설 연장, 슈퍼 BRT 등 교통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교통대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입니다. 가용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자족 용지로 확보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오피스를 제공하는 기업 지원 허브와 창업 지원 주택 등도 건설하여 스타트업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이 키우기에도 한층 더 좋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모든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계획하는 것은 물론 유치원도 100% 국공립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전체 지구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공원 등으로 조성하여 미세먼지를 줄이고 제로 에너지 타운의 조성, 수소 BRT 등을 통해서 자연 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기 신도시는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공사도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도시건축, 환경, 교통, 일자리, 스마트, 교육문화 등 6개 분야에 참여해서 보다 살기 좋은 도시를 디자인할 것입니다. 아울러 총괄 건축가가 참여하는 3D 지구계획 등을 도입하여 도시 디자인의 품격을 높이고 스마트 시티로 조성하여 세계 어느 곳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신도시와 원도시 및 상생하는 방안도 계획에 담았습니다. 교통재택을 수립할 때 원도심의 교통 사각지대를 배려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도시재생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별 계략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 창릉지구입니다. 813만 제곱미터에 3만 8천호의 주택이 공급되며 판교 제1 테크노밸리의 2.7배 규모로 자족 용지를 조성하여 주택과 일자리가 어우러지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100만 평 규모의 공원 녹지를 확보하면서 34단 이전 부지는 서울 숲의 2배 규모의 도시숲으로 만들고 창릉천을 활용한 호수공원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핵심 교통대책으로는 서울 세전역에서부터 고양시청까지 연결하는 가칭 고양선을 신설하여 계획 중인 서부선과 연결하고 급행화도 추진하겠습니다. 향동지구, 화정지구, 고양시청 등에도 역을 만들어 고양시의 지하철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이 외에 백석동과 서울 문산고속도로를 잇는 도로의 신설, 수색로와 월드컵로의 입체화 등 6개의 도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교통대책으로 입주민은 물론 일산 주민의 여의도 등 서울 접근성이 개선되고 자유로의 이용 차량 분산으로 출퇴근 정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은 부천 대장지구입니다. 343만 제곱미터에 2만 호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판교 제1 테크노밸리의 1.4배 규모의 자족용지를 통해서 계양 테크노밸리와 마곡산단을 잇는 서부권 기업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기피시설이었던 부천 하수처리장은 멀티스포츠 컴플렉스로 탈바꿈되고 굴포천변은 수변 녹지축으로 조성하여 축구장 15개 규모의 공원으로 주민들의 휴식처가 될 것입니다. 부천 대장지구 핵심 교통대책은 초역세권인 김포공항역과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연결하는 슈퍼 BRT입니다. 슈퍼 BRT는 전용도로, 입체 교차로 등을 통해 지하철만큼 빨리 이동할 것이며 수소, 자율주행 버스로 운행될 것입니다. GTX-B 예정역인 부천 종합운동장역에 복합 환승센터도 설치하여 슈퍼 BRT 이용객의 지하철 환승 서비스를 높이겠습니다. 서울 도심에 1만 호를 공급하는 등 중소규모 택지도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하철 역사와 인근 부지를 활용하여 업무 상업시설과 주택을 복합 개발하고 도심 내 입지가 좋은 국공유지, 군 유휴부지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공공택지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투기 방지 조치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택지 인근 지역과 수도권 주택시장의 가격 동향과 거래량도 면밀히 살펴보고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지자체 합동조사를 실시하는 등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대토 보상을 활성화하고 맞춤형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 원주민이 다시 재정착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오늘로서 정부는 수도권 주택 30만 호 공급 계획으로 3기 신도시 5곳에 17만 3천 호와 서울 시내 4만 호 등 30만 호의 입지를 확정하였습니다. 신도시 5곳의 경우에는 2022년부터, 중소규모 택지의 경우에는 2020년부터 주택이 분양됩니다. 30만 호 주택 공급과 별개로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서 추진 중인 6만 2천 호 규모의 수도권 14개 신규 택지 공급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 수도권의 좋은 입지에 양질의 주택 공급,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균형 있는 공급, 실수요자 우선 및 투기 수요 차단이라는 3대 원칙은 정부의 일관된 의지입니다. 이 원칙에 더해 수도권 주택 30만 호 공급 계획은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통, 일자리, 육아, 환경 등의 대책을 모색하며 정주 요건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보다 진일보한 대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신 광역 기초단체장님들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함께 수도권 30만 호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서 수도권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이 조기에 마련되고 입주 시에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 개선 방안을 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주택 시장에 따라 언제든지 추가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입지의 후보지도 상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새로 입주하실 분들과 기존에 살고 계셨던 분들이 함께 행복하며 도시가 더욱 활력을 얻고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신현상입니다. 지난 4일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쏘면서 안 그래도 냉랭한 전국에 찬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항명 논란 문무일 검찰총장과 검경 수사권, 공수처 논란은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 정치는 사라지고 대치만 남은 전국,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문자당 100원 유료 문자 샵 3698로 의견 주시면 시청자 여러분도 실시간으로 토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직설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님, 노영희 변호사님, 서종욱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논란에 관해서 좀 이야기 먼저 해보겠는데요. 조기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 간부들과 본격적인 대책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정리한 리포트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해외 출장 일정을 닷새 앞당겨 지난 4일 귀국했던 문무일 검찰총장이 귀국 나흘 만인 오늘 출근합니다. 문 총장은 귀국 후 어제까지 별다른 일정 없이 대응책을 고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문 총장은 오늘 출근해 대검찰청 간부 등과 회의를 갖고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대책 논의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당장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공개적인 활동에 나서는 대신 조직 이기주의와 같은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을 감안해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효과적인 의견 표명 방식 등에 대해 먼저 의견을 나눌 걸로 전해졌습니다. 귀국 직후 문 총장은 조만간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입장에 대해 차분히 말할 기회를 갖겠다고 밝힌 만큼 곧 자신의 생각을 공개적으로 설명할 걸로 보입니다. 방식은 기자간담회가 유력한데 오는 10일이 정권 출범 2주년인 만큼 그 이후에 간담회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검찰 안팎에서 임기가 2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문 총장이 사표를 내는 건 적절한 의견 표명 방식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아 문 총장은 간담회 이후에도 당분간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국민을 설득하는 데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그 수사권 조정안 반대에 대해서 처음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문 총장의 우려도 경청돼야 하지만 국회 선택이 존중돼야 한다면서 올해 수사권 조정 등이 달성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는데요. 자, 이런 조국 수석의 발언, 검찰의 반발에도 수사권을 조정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익힙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청와대 입장에서는 검찰이 반발하는 건 뭐 예상됐던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정도 반발을 가지고서 수사권 조정 같은 걸 안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데요. 네. 이제 저는 이제 조국 수석이 6일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이외에 또 페이스북 본인이 그 하고 있는 페이스북에 여론조사 결과를 공지하면서 예.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민들의 뜻이 이러이러하다라는 식으로 지금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 네.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좀 보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조금 또 포인트로 삼아야 될 것은 문무일 총장의 우려가 경청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이 얘기는 약간 그 검찰 조직을 좀 달래는 듯한 지금 그 포즈를 취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은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사법시험을 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아시겠지만은 검찰이든 뭐 법조든 사법시험을 본 사람하고 보지 않은 사람 간에는 약간 좀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게 사실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이 검찰 조직이나 법무부 조직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야 뭐 약간 더 정치적이긴 하겠지만은 민정수석이 그 관할하는 영역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큰데 네.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분들 다 말씀하시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그 사법시험 보지 않은 사람이 수장이 되어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것에 상당히 좀 거부감을 원래 그렇죠.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 정부의 그 기조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네. 그동안 좀 숨을 좀 죽이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 이번에 이제 검찰도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사실은 이제 터트린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걸 그냥 그대로 힘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검찰 조직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이 정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이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수위 조절용으로 이런 식의 좀 발언을 한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서 변호사님 생각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 그 조국 수석이요. 일단 이제 이거 문무일 총장이 예상외로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니까 예. 그에 대해서 이게 정면 뭐 이게 그 교체라든지 정면 돌파보다는 좀 이게 달래기, 우회적으로. 예, 우회적으로 이게 달래기에 좀 나섰다. 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이게 조국 수석은 그렇지만 완전히 그 개혁을 포기하지는 않고 결국 이제 입법자의 뜻이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이게 그 자기 길을 마이웨이 가겠다. 아마 이게 정면 돌파로 갈 걸로 보이고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꼭 하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무일 총장 있죠. 이분이 이게 먼저 자기 반성부터 해야 돼요. 네. 이제까지 이게 뭘 하다가 네. 갑자기 패스트트랙 올리니까 뭐 견제와 균형 또 이제 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 운운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까지 뭐 했냐 말이에요. 이제까지 이 검찰이 2년 동안에 정권의 완전히 충견처럼 어떻게 보면 이 청와대 뜻에 따라서 얼마나 그 수사, 정치 수사를 많이 했습니까? 그러다 이게 갑자기 토사구팽, 이제 이 검찰이 토사구팽을 당하게 이래 되니까 강하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게 저는 문무일 총장의 반발도 이게 좀 순수성이 좀 의심스러워 보이고, 그다음에 조국 수석 있죠. 이분이 이게 청와대 민정은 귀만 있으면 돼요. 입이 필요 없어요. 네. 원래 이게 청와대 참모는 입이 없는 조직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천하의 민심을 듣지는 않고 네. 본인이 이게 SNS에 글을 계속 올리면서 본인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게 잘못됐고 저는 개혁을 하더라도 법무부가 주도가 돼야지 조국 수석이 주도하는 거는 잘못됐다. 따라서 이게 둘 다 양비론적으로 비판하는 거예요. 지금 서 변호사님 말씀을 문 총장이 들으면 펄쩍 뛸 것 같습니다. 자, 차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좀 서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하기 좀 어려운데요. 네. 사실 어제 뭐 지금 조국 수석이 이야기한 걸 보면 마이웨이를 하겠다는데 방점 찍혔다기보다는 네. 지금 검찰이 우려하는 부분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사실은 지금 경찰의 권력이 너무 비대해진다. 소위 말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될 수 있다. 소위 뭐 일각에서는 뭐 공룡 경찰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이런 과정이 만약에 그러니까 그대로 진행된다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들, 특히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네. 그에 대한 우려를 지금 검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네.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패스트트랙에 지금 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올라가 있지만 이것이 최종적인 단계가 아니고 지금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의견, 경찰의 의견, 그리고 또 시민단체의 의견, 국민의 의견 다 또 들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뜻의 방침이 저는 지켜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예.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대로 초지일간 가겠다는 것보다는 검찰이 합리적인 의견을 낸다고 한다면 그 합리적인 의견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호하는 데다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그걸 충분히 받아들이겠다는 네.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것이 완전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최종적으로 결정은 결국 입법자의 몫이다. 국민의 대의기관 국회에서 결정하면 네. 그건 누구나 따라야 되는데 그 과정까지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그 통로, 그러니까 정치적인 통로, 방법 이런 걸 열어주는 그런 데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조국 주석이 상당히 정치적인 행위를 많이 한다. 물론 그런 비판이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뭐 약간 어떻게 보면 이 상당히 정쟁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그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어제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충분히 지금 이 부분을 관할하고 있는 청와대 참모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 검찰에서 공개적인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침묵하고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다가 우리가 같이 뜻을 모을 수만 있다면 같이 한번 이 논의를 해봅시다 하고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몇 가지 네. 점을 조금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요. 네. 문무일 총장이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네. 검찰 입장에서는 어차피 공수처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전부 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걸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수성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내주고 어느 정도는 지키고 특히 그렇죠. 그중에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일단 검찰은 공수처법안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내주는 걸 각오를 했어요. 그렇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핵심 포인트가 수사 지휘권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들이 뺏기면 안 된다라는 게 일차적인 기본 목표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정도를 가지고 조율을 하고 싶어 했고 그 시기가 있을 때마다 본인들이 말할 수 있는 루트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라든가 청와대에서 그런 입장들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으로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번 안 여러 가지 나온 것에 대해서 문무일 총장이나 검찰 쪽의 입장을 사실 많이 안 들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는 지난번에 뭘 얘기했냐면 자치경찰 얘기를 하면서 네. 연방형 자치경찰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일부러. 네. 왜냐하면 연방형 자치경찰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헌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던져놓고 난 다음에 물밑 작업을 좀 하려고 했는데 이게 여의치 않았던 것이고 두 번째로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검찰이 말하는 게 무조건 틀린 게 아니에요. 네. 그분들이 말하는 것도 분명히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 당연히 경청해야 될 만한 부분이고 지금 경찰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주는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현재 모든 논의의 전제가 경찰에게 뭔가 준다는 거를 시작으로 해서 그다음 논의가 시작이 되는 거지 경찰한테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건 전혀 없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검찰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무조건 검찰이 자기네 거 안 뺏기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만 바라볼 것은 아니고 왜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민정수석 입장에서도 우리들이 어느 정도는 경청할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좀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좀 이어가 보면 그 조수석의 그 SNS 정치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까 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차 교수님?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국 수석이 사실은 뭐 지금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명과 관련해서 뭐 또 그 뒤에 또 이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이 야당 의원들이 국회 증거 농성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뭡니까 국회 선진화법 네. 과 관련된 처벌 조항들을 올려서 네. 어떻게 보면 야당의 투쟁심을 더 이렇게 자극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생각에 상당히 잘못되었다. 말 그대로 하니까 조국 수석은 사실 그러한 여야가 상당히 첨예하게 이렇게 맞부딪힐 때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름이 조국이잖아요. 조신할 조자에 네. 국민국자. 그러니까 조신한 국면으로 일 때는 말을 좀 아낄 필요가 있다는 네. 생각이 들지만 네. 그러나 이 지금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지금 관계 당국 간의 의견이 충돌하는 과정에서는 청와대가 중재 조정의 그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그 대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로 이 지금 검찰과 경찰이 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는 정도의 이야기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아까 뭐 SNS는 말씀하셨고 사실 수사권 조정에 반대 입장을 낸 문무일 검찰총장이 조만간 아마 추가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항명성 사퇴를 할까요? 아니면 여론전에 나설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 사퇴하려면요. 네. 진작 했어야죠. 지금 이게 임기가 2달도 안 남았는데 네. 지금 이게 사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합의문을 들고 왔어요. 네. 바로 이제 그 법무부하고 그때 박상기 장관, 네. 그다음에 그 행안부 김부겸 장관이 2018년 작년에 6월 21일 날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예. 그게 바로 이번에 패스트트랙 올라간 거예요. 그럼 이게 문무일 총장에게 그때 사표를 냈어야죠. 왜냐하면 이게 그때 합의문에 보면 경찰이 1차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그다음에 1차적으로 종결권도 가진다. 네.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 내용이 이번에 패스트트랙이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게 그때는 왜 가만히 있다가 이제 항명성 사태 임기가 2년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2달 따라서 남았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그 문 총장이 정말 이게 그때는 결사 반대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이게 갑자기 이렇게 세게 반대하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네. 그렇지만 이게 결론적으로 이게 문 총장의 말씀은 맞는 게 많아요. 네. 귀담아 들을 게. 왜냐하면 이게 이 합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 죽이기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게 오로지 국민의 기본권, 국민의 인권을 어떻게 잘 보호하느냐 이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거든요. 자, 그럼 이게 지금 경찰이요. 검찰의 통제 없이 1차적으로 이게 수사를 다 하고 다 이게 종결하고 영장도 이게 청구하면 검찰이 원칙적으로 해줘야 된다면 예. 이게 과연 국민의 기본권에 도움이 됩니까? 이게 과연 국민의 인권 보호에 도움이 됩니까? 네. 원래부터 이게 잘못된 제도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게 경찰의 비대화, 경찰 국가로 가는 게 길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그때 직을 걸고 막았어야 된다. 따라서 이게 저는 결론적으로 문 총장의 지적은 정당하다. 그렇지만 이게 그때는 왜 결사 막지 않고 이제 임기가 다 끝나서 이제 막느냐. 이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임기 2달을 앞두고 지금 서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 시기에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아니 뭐 그거는 페이스트트랙에 태워진 것 자체가 요즘이기 때문에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네, 거죠. 네. 이제 다만 임기 한 80일 정도 남겨놓은 상황에서 사실은 사퇴한다는 게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에 김준규 총장도 그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주는 것과 관련해서 한번 한 달 남겨놓고 사퇴한 적이 그랬죠, 있었고 예. 또 그 당시에 그 지방에 있던 그 검사장들도 같이 일과 사퇴를 낸 적이 있어요, 사표를. 네. 그렇지만 사실 의미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 문 총장도 그 동안에도 계속해서 사표를 내겠다라는 얘기를 여러 측근들하고 많이 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사표 내는 게 의미가 없다. 당신이 만약에 여기서 사표를 내고 나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청와대나 이런 쪽하고 싸울 수 있는 우리의 입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느냐. 네. 만약에 검찰총장이 나가게 되면 다른 사람이 들어올 텐데 그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에서 사실은 본인들이 보기에 좀 입맛에 맞는 그런 사람들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오히려 우리에게는 불리하다라고 하는 게 검찰 내의 판단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뭐 문무일 총장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타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밖에 없었다는 걸까 제가 보기엔 더 맞는 말인 것 같고 다만 지금 시점에서 그렇다면 2달 남겨놓고 사퇴한다라는 카드를 쓰는 게 의미가 있겠냐.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네, 네. 이분들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우리가 나가서 싸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차라리 이 안에서 좀 약간 굴욕적인 부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뭔가 좀 내 할 말을 하고 방향을 좀 정리해 놓으면서 여론전을 만들어가자. 왜냐하면 이 페이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것에 법안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게 그대로 통과돼야 되는 법은 없거든요. 네. 얼마든지 고쳐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 여론전 혹은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실 검찰이 그런 얘기 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리고 당신들이 밥그릇 때문에 지키려고 하는 거지 왜 이제 와서 그러냐라고 여론이 싸늘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뭐 옷 벗고 나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래서 현재에 있어서는 일단은 민심을 좀 지켜보고 민심의 방향하고 우리들의 주장하고를 조금 잘 버무려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혹은 우리 걸 좀 덜 뺏기는 쪽으로 우리도 한번 노력해보자라는 게 검찰 내부의 입장이고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도 그렇게 한번 논의를 해보자까지 나왔어요. 여기서 무조건 니네는 항명하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사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좀 전적인 흐름을 보면서 그럼요. 관망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조율을 해보겠다는 거죠. 관망이 그렇죠, 아니라. 그렇죠. 예, 예. 교수님 생각 어떠십니까? 오늘 문무일 총장이 그러니까 지금 연휴 그리고 또 조기 귀국 이후에 처음 출근했어요. 출근하면서 네, 오늘 그렇죠. 그 네. 기자들하고 잠깐 만났는데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국민을 위해서 충실히 논의가 돼야 된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더 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넓혀져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한다. 네. 그건 어제 아마 조국 수석이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우려를 경청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화답의 차원으로 들립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문무일 총장이 뭐 지금 그 임기를 남겨놓고 도중 하차하는 그러한 불상사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검찰의 대응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앞서 우리 노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과거처럼 그를 강력하게 반발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의 여론이 검찰의 반발에 대해서 그렇게 고깝지 않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제까지 검찰이 사실 막강한 그 권력을 휘두르 왔잖아요. 이 수사와 관련된 이 사법 체계와 관련해서 수사지휘권 있죠, 영장 청구권 있죠. 기소 독점권 있죠. 기소 유지권 있죠. 그런 절대적 권력을 그 휘두르는 과정에서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 기본권이 제대로 보호되어 왔다고 한다면 아마 이런 조정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우려하고 검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어떤 식으로든 계획과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서 국민적 공감도가 높다는 것이죠. 바로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이 전체적인 대세는 인정을 하되 그 과정의 이 강론에 있어서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1차 수사 지휘를 그러니까 지금 종결권을 경찰이 쥐고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때 가면 이 일을 어떻게 제기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에서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짚어내면서 국민의 여론을 자기 쪽으로 끌어오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경찰에 상당히 수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권력을 줄 경우에 지금 경찰이 상당히 지금 전체 검사보다 훨씬 더 많은 이 정보 경찰들을 갖고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막대한 수사권까지 줄 경우에는 상당히 그 공룡 경찰, 괴물 경찰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막는 방안까지도 제시를 해달라는 부분을 아마 이야기를 할 것 같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수사권 그 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들을 지적하는 것, 그리고 또 공영 경찰을 막는 법안, 막는 방법, 이 경찰에 대한 견제, 이 두 가지 투트랙 방식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쪽으로 나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그 검찰 조직이라는 것이 검찰총장부터 말단 평검사까지 그 한몸과 같다는 그 검사 동일체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수순 궁금한 것이 이런 정부와 국회가 그 수사권 조정을 강행할 경우에 아마 대규모 항명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게 그 사적으로 좀 만나보면 네. 부글부글하게 끓고 있는 검찰의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뭐 검사라는 게 철저한 상명하복이다 보니 그렇죠. 예. 뭐 공식적으로 이게 항명할지 안 할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뭐 제가 보기에 여론이 좀 안 좋은 거는 맞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문제가요. 이런 게 그 과연 이게 패스트 트랙으로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야 될 문제입니까? 네. 예를 들어 이게 그 국민의 기본권 인권을 위해서 어떻게 검찰, 경찰의 모든 사법 체계를 완비할 것인가. 이런 건 이게 10년, 20년 토론하고 토론해도 좋아요. 외국에는 이게 어떤 한 쟁점 가지고 몇십 년 토론하고 돼서 탈원전은. 네. 그럼 이게 1년이라 최장 330일. 바로 이제 패스트 트랙이 태어났고, 야, 논의하자 해놓고 논의 안 되면 이게 기존 안대로 간다. 이건 이게 진정한 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게 그 선거법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게 사법 체계 개혁을 패스트 트랙은 빨리 이게 그 처리하든지 무효시키고 제대로 이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네. 항상 이 검찰의 개혁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개혁의 방향은 검찰의 어떤 정치적인 중립, 권력 견제 방향으로 가야지 네. 검찰 개혁한 데서 경찰한테 이 모든 권한을 주는 게 과연 이게 국민의 기본권에 도움이 되느냐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게 경찰의 기소권을 제한하려면 국민들을 참여해서 뭐 기소 의견을 반영한다든지 다양한 이게 제도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게 여러 가지 외국의 입법내나 좋은 제도를 이게 참고해서 제대로 된 걸 만들어야지 몇 년이 걸리더라도 네. 이게 왜 330일 만에 끝낼 일이냐 말이에요. 아니 근데 서정훈 변호사님 말씀 만약에 시청자들이 들으시면 이 검경수사권 조정 그 논의 자체가 마치 어제 오늘 갑자기 시작된 것처럼 착각하실 것 같은데 그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출범이 그 98년도 아닙니까? 20년 그럼 됐습니다. 20년 정도가 논의가 됐던 거고요. 공수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 문제가 제가 기억하고 96년도인가 야당에서 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진짜 10년을 넘어서 20년째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데 결론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방향은 대체적으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상당히 막대한 권력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국민의 기본권,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서 문제가 뭐냐? 검찰이 막대한 권력 독점 때문이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나누고 견제를 시켜야 된다는 쪽의 큰 방향은 잡힌 거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자유한국당도 지금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논의에 대해서 결국은 막판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각 조직들 간에
소위 말해서 자기 밥그릇 지키기 싸움으로 전락되고 마는 바람에 거기도 그 과정에서 또 여야 정파들이 자신의 당리당략에 의해서 어느 특정 기관을 밀어주는 듯한 모습을 띄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혀 진척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그래서 재작년 조기 대선 때 1호 공약으로 사실은 이 지금 그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논의는 할 만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패스트트랙이라는 틀에 올려서 강제적으로 딱 시한을 정해놓고 이제는 결론을 낼 시점에 온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검경 수사권 논란이라는 것이 한 20년이 됐고 이게 논란된 것은 키워드는 그 패스트트랙이라는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 패스트트랙 정국을 거치면서 여야는 대규모 고발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 법적인 판단 결과에 따라서 되는 총선 출마에도 영향이 불가피한 만큼 현재 상황이 검찰에 위헌패가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특히 선거법과 관련돼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것은 사실 그렇게까지 썩 의미가 있지는 않을 수 있다. 물론 상징적인 의미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선거구 획정이라던가 네. 이제 공직선거법상 그 사람을 어떻게 뽑는 것인가 관련해 가지고는 좀 미리 그러니까 내년에 예를 들면 총선이 있으면 총선 한 6개월 전에 다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연동형 비례 대표제 같은 거를 포함해가지고 얘기되고 있는 선거법이 과연 그 전까지 전체적으로 다 정리가 돼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저는 지금의 뭐 화면 나옵니다. 지금 저렇게 들어 누워가지고 투쟁하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보게 되면 그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 자체가 아주 그냥 의미가 있고 그게 무조건 통과될 거라고 사실 보여지기는 않는다. 네. 다만 매번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자신들의 그 당이 속해 있는 그 정치 정략적인 의미 때문에 퇴색이 되고 마음대로 그냥 이리 갖다 붙이고 저리 갖다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것 자체가 저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아마 그거는 서정욱 변호사님도 어느 정도 동의할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 질문에요. 네. 이게 가장 문제가요. 네. 우리가 이제 정치를 갖다가 사법화시키면 안 돼요. 그렇죠. 정치는 정치에서 푸는 원칙이나 논리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걸 이게 55명을 고발했더라고 자유한국당 의원을. 네. 예를 들어 이제 민주당도 하고 정의당도 하고 국회 사무처도 했어요. 네. 그럼 이걸 주도한 사람이 황교안 대표랑 나경원 원내대표예요. 네. 그럼 이게 법에서 500만 원 이상 벌금 때려서 황교안 대표 대통령 나오지 마. 나경원 대표 국회의원 출마하지 마. 이러다면 이게 전면전이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다고 해서 주동자를 빼고 밑에 사람에게 다 처벌해서 50명 나오지 마. 이게 됩니까? 이게 바로 검찰을 이용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네. 이게 정치에서 풀어야지 이걸 법에 보내서 검찰한테 맡기는 건 이게 문제가 있는 거고. 네. 따라서 저는 이 고발은요. 뭐 이게 그 철회도 이게 물론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이게 수사는 하겠지만 뭐 검찰이 이게 저는 뭐 기소회든 아니면 이게 최소한의 처벌을 통해서 이게 정치적으로 풀어야지. 네. 만약에 검찰이 다 수사해서 원칙대로 해서 55명이 다 당선 무효시키고 한다. 그럼 이게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이게 이런 부분은 좀 정치권이 깊이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아니 근데 진짜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이 조금 왜곡된 게 많아요. 그래서 이 하나는 맞고 둘은 틀리다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원론적인 의미에서 정치적으로 투쟁하는데 고소고발 사실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그 말은 맞아요. 그게 하나예요. 그렇지만 두 번째 두 개가 뭐가 틀리냐면 실제 고소고발 한다고 해서 내년 총선 전까지 이게 전부 다 확정이 돼서 끝납니까? 전혀 아니죠. 이게 총선에 못 나가게 될 정도라고 한다면은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확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내년까지 기소가 될지 안 될지도 제가 보기엔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꾸 여론을 호도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 변호사로서 특히 그러시면 안 된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맞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또 하나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제 고소고발을 그동안 안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으로만 그냥 서로 끝내고 마니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불법적인 시위가 일어나고 불법적인 행동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건 저는 이번에 특히 자유한국당이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 중에서 특히 그 의원과 직원인가요? 그분들한테 팩스 뺏고 그다음에 공용서를 무효 만들고 기기 부시고 이거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부적절뿐만 아니라 불법이고 위법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법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더. 네, 차 교수님. 그러니까 네. 이거 네. 정치권의 그러니까 이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검찰의 태도에 대해서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까 서정욱 변호사께서 진짜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해법을 주문을 아마 검찰에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뭡니까? 말 그대로 검찰이 정치하지 말고 법치하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검찰의 입장에서는 왜 법원에 있는 말이 있잖아요. 법의 격언이라는 법원에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저는 자고 우민하지 않고 검찰은 법대로 이거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바라는 제대로 된 검찰상이지. 그럼 검찰이 그러면 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지금 그러면 뭐 한교안 대표, 뭐 박근혜 나경원 원내대표 그런 정치적 입지를 다 해서 그럼 기소를 안 하고 넘어간다? 이것이 과연 국민들이 바라는 제대로 된 검찰상이냐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기소가 되고 재판이 어떻게 나올지는 그 이후의 문제고 그 이후에 만약 형이 확정되고 난 뒤에 그 뒤에는 또 뭡니까 지금 대통령이 또 나름대로 3인권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그거는 그 뒤의 몫이고 정치권의 몫이지 검찰이 지금 수사 단계에서부터 정치적 해법을 고민하라고 주문하는 것 자체는 이 법률인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하실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얘기는 이만큼만 하고 이번에는 그 한국당 장외투쟁 얘기 좀 짚어볼까요? 그 자유한국당은 지난 주말 3차 주말 집회를 열고 북한의 도발을 집중 거론하면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한국당의 장외투쟁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장기가 된다면 득이 될지 시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서 변호사님. 저는요.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은요. 상당히 정당하다. 저는 이게 100% 잘못은 집권 여당이 있다. 이래 보는데요. 네.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거는요. 바로 이제 선거법을 패스트트랙 올린 거예요. 네. 선거법은 이제 게임의 규칙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180석 있을 때도 강제로 통과한 적은 없어요. 네. 합의하에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이게 선거법을 게임의 규칙을 강제 패스트트랙 태운 거 이게 직접적인 도화선인데 근데 이 근본적인 원인은 전적으로 이게 현 정권의 민생 파탄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현 정권이 예를 들어 이 경제 파탄 네. 미국은 이게 3% 1분기 성장했는데 우리나라 마이너스 0.3이에요. 또 이게 안보 파탄 북한이 이게 미사일 쏘는 거 보십시오. 또는 이게 그 법치 파탄 저런 게 인민재판식 이런 이게 그 외교 파탄 이런 이게 근본적인 민생 파탄이 자유한국당의 투쟁의 원인이 된 거예요. 따라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권하는 건 명분 없이 해고나면 2번 죽습니다. 네. 끝까지 현 정권이 제대로 정책을 수정하고 그대로 그 국민의 어떤 준엄한 경고에 귀 기울일 때까지 끝까지 목숨 걸고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까지 투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공고합니다. 아니 어떤 집에서 어떤 가장이 실직을 당해서 네. 예컨대 2019년 5월달 월급이 없어요. 그러면 그 월급이 없는 게 2019년 4월의 문제입니까? 그 전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5월달에 실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올해 1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좋지 않은 것이 문재인 정부의 문제입니까? 그 이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게다가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이 낮은 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인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경제 파탄의 주범이 현 정부니까 문제다? 그렇게 하면은 너무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안보 파탄이라니요. 지금이 제일 안보적으로 제일 안심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미사일도 안 쓰고 발사체를 썼다잖아요. 물론 미사일이 이제 발사체인지 그거에 대해서 논의가 또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현재까지 그렇게까지 사실 박근혜 정부일 때 그렇게까지 맨날 으르렁거리고 있던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는 사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지금 제일 안정적이고 제일 말도 통하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서는 마치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처럼 항상 몰아붙이는 게 문제인 것 같고 또 하나 법치 파탄이라뇨. 실질적으로 법치가 제가 보기엔 지금이 제일 그나마 형식을 많이 갖추고 제대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모든 것을 결과를 가지고서 무조건 지금 결과가 안 좋으니까 무조건 니네 탓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원인하고 그다음에 그동안의 과정하고 향후 미치는 영향하고 이런 것들 모두 다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파탄이 족진 이런 말 하면서 사회를 혼란시키고 이게 말이 안 되죠. 특히 아까 100% 자유한국당 왜 이런 장애투쟁이 100% 민주당 잘못이다, 현 정부 잘못이다 그랬는데 그럼 그동안에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도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님께서 합의해놓고도 합의장에 오지 않고 회의해놓고 회의장에 오지 않고 왜 자꾸 그러십니까? 차라리 그런 것들을 모두 논의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장을 마련했으면 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안 한 상태에서 이제 와서 패스트트랙 올라가고 나니까 이거는 문제다라고 해서 바깥을 돌아다닌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이게 검경 수사권이 자꾸 판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당이 오늘부터 부산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 규탄 전국 순회 일정을 개최를 합니다. PK 지역 내년 총선의 최대 관심 지역이기 때문에 일찌감치 이 지역의 민심을 좀 선점하겠다는 의도가 아닐까 싶은데
차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겠죠. 사실 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사실 부산 경남 같은 경우에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약진을 했지 않습니까? 예. 뭐 부산 같은 경우 시의회 지역 그 강력 의원이 그러니까 91년도 그 지방선거가 부활하고 난 뒤에 단 한 명도 그 당선자를 내지를 네. 못했거든요. 네. 그런데 거의 전석을 석권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네.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자신의 텃밭이라고 여겼던 PK 지역이 상당히 지금 민심이 넘어갔다. 그렇지만 앞서 뭐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이야기했던 대로 뭐 여러 가지 경제 성과가 안 좋고 네.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약간 그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 다시 흔들리고 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PK 민심을 갖고 와야 되겠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아마 오늘 민생 투어를 오늘 여기 부산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뭐 이 한교안 대표가 이렇게 민심 속으로 들어가는 건 뭐 야당 지도자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만 나름대로 상당한 고민이 거기 깔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오늘 뭐 장애 투쟁이라고 하지만 그동안 지금 한교안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지금 3주째입니까? 계속적으로 강화문에서 해왔던 그 집회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예. 그 집회는 전국의 이 당원들을 다 모아서 대규모 집회를 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오늘부터 지금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한교안 대표가 단기 필마로 전국을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뭐냐? 그동안에 지금 했던 대규모 장애 투쟁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자유한국당 관계자들 몇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말마다 그분들이 지금 뭐 5월달에 또 가정의 달이라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말마다 서울까지 와야 되니까 특히 지방에 계시는 분들 네. 같은 경우 그리고 그분들이 오며 가면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인 부분들이 아마 상당히 불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 스스로가 그럼 혼자서 그러면 전국을 돌면서 계속적으로 유수의 주목을 받겠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그 행보 자체에 대해서도 아마 당내에서는 약간 조금 안 좋게 바라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 이것이 지금 당내가, 그러니까 우리 야당으로서의 대투쟁을 위한 하나의 결집이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그거보다는 아마 한교안 대표 개인적인 정치 행보를 위한 장기 포석가 아니냐. 일종의, 그러니까 지금 이번 장애 투쟁을 통해서 자신이 보수의 리더로서 확실한 자리를 확보했다고 한다면 앞으로 총선 넘어 차기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완벽하게 지금 이 보수 야권을 지금 이 대표하는 사람으로 확실하게 국민 속에 각인시키겠다는 개인적인 정치적인 속셈도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관점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뭐 앞으로 한 20일, 뭐 한 30일 정도 한다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볼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황교안 대표의 장기 포석이라는 멀리를 내다보는 장기 포석이라는 이 말씀에 대한 서울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국당 분위기와 좀 아울러 가지고. 그런 게 장기 포석 맞아요. 네. 그 말에 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자유한국당이 투쟁을 할 때요. 투쟁도 이게 전쟁 아닙니까? 전쟁할 때는 이게 지상적 공정전도 하고 그다음에 지상전도 하고 네. 지하전도 하고 네. 다양한 게 방법으로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주말에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도 하고 네. 그다음에 완전히 도보로 자전거 타고의 민심을 밑에도 탐방하고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으로 투쟁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런 전략의 일환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 네. 아마 이게 명분 없는 해고는 안 할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명분 없이 해고나면 2번 죽거든요. 따라서 이게 분명히 여당에서 뭔가 이게 탈출 명분을 만들어주고 그게 원래 여당의 역할이에요. 항상 이 정치의 무한 책임은 집권 여당이 지는 거고 그렇다면 이게 여당이 먼저 야당한테 주고 나중에 받고 더 크게 주고 좀 이게 작게 받고 이게 대여 대치 이게 협치의 기본 원인입니다. 똑같이 이게 받으려고 똑같이 주자는 게 아니고 항상 이게 먼저 주고 나중 받고 많이 주고 작게 받는 이게 협치란 말이에요. 문 대통령이 이게 협치의 기본 정신을 좀 깨달았으면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들이 결국은 뭐 다 지지율하고 연결되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취임 2주년을 앞둔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조금 올라왔습니다. 50% 가까이 나왔는데, 자, 우리 한국당은 한 30%, 33% 정도 나왔고요. 반면 그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을 줄었는데 그 총선을 1년 정도
앞둔 상황에서 세결집이 좀 너무 조기 가열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언제까지 이 상태가 유지가 될 것이냐도 사실 봐야 되고요. 네. 1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끝까지 갈 것이라고는 지금 섣불리 생각할 수는 없다. 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당은 기본적으로는 어차피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데 네. 출구를 안에서 못 찾고 결국 밖에서 찾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부에서 만들어줘야 되고 여당이 만들어줘야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명분을 좀 줘라. 지금 서분혜 선생님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그걸 보자면은 아마 내부적으로도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보기에는 이 황교안 그 당대표의 원죄라고 하는 것에서 얼마나 잘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가 네. 사실은 그 이후의 향보를 좀 결정할 것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황교안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선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본인이 대통령 직무대행을 했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하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고 있는 동안에 본인이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좀 거리를 두고 그냥 약간 척을지는 방식으로 그 행동했던 것이 네. 다시 이번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걱정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식으로 좀 더 강하게 나가는 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물론 내년 총선에서 원내대표인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얼마나 둘이서 서로 협조할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정치적인 구력이 짧은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뭔가 좀 절박하거나 좀 방향성을 빨리 설정해서 뭔가 내 입지를 굳혀놓지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 보면 황 대표하고 나경원 대표 간의 신경전이 사실은 또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변수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가 사실은 또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자꾸 여당을 공격하고 여당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뭉쳐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본인의 그 지지자들에게 보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도 지지율이 오히려 한국당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네, 뭐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패스트트랙 정국 네. 이 정국과 관련해서 여야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각각의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양상이 보이고 있다. 예. 그리고 또 이 대목에서 또 주목되는 부분은 하나가 무당층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러한 양상 자체는 마치 그러니까 지금 내일 모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양상을 보는 듯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총선은 지금 한 1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전국이 좀 뜨겁게 조기 가열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데 어쨌든 근데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 민주당도 민주당 올라갔다 했지만 이 자유한국당도 상당히 결집하면서 또 상대적으로 좀 올라간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가면 거기에 대한 가면 지금 양당의 지지율 올라가면 이게 제로섬 게임이니까 가면 어디서 빠지겠습니까? 군소정당들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지금 양당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우리가 그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그 큰 문제 중에 하나였던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그 5월 10일 날 이제 취임 2주년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여론조사를 보면 거의 한 절반에 가까운 지지율을 갖고 있는데 상당히 뭐 과거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서 두 번째 높은 지지율이라고 하지만 네. 아마 집권 세력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안한 요소도 분명히 있다.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작년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보면 진보와 중도가 일종의 상당히 연합해서 이게 지방선거를 압승하는 결과가 됐는데 이제는 약간 중도층들이 지금 진보와 연대적 고리가 약하고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지금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집권 세력의 입장에서는 이번 이 지지율 자체를 그렇게 만족하고 지금 안심할 때는 아닌 것 같다. 경계로 삼아야 될 시점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회 얘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는데 4월 국회가 오늘로 끝났는데 이제 5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될 텐데 근데 5월 국회가 임시국회가 시작도 전에 빈소리 될 것이다. 이런 벌써 우려와 걱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생은 계속 뒷전인데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돌파할 해결책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그 자유한국당은요. 최소한 이게 투트랙 전략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게 황교안 대표는 어차피 원외 아닙니까? 네. 따라서 이게 민심 탐방하면서 이제 그 투쟁을 하고 그다음에 그 나경원 원내대표는 좀 이게 투트랙으로 해서 뭐 추경이다. 그럼 이게 추경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산불이라든지 이런 게 최소한의 민생과 관계되는 거는 좀 이게 통과를 시킬 거는 시키고 네. 이렇게 투트랙으로 저는 투쟁하는 게 맞고요. 네. 그다음에 그 여당도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게 모든 국정의 무한 책임은 집권 여당이 지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게 무조건 야당한테 복귀해라 이거보다는 여당도 이게 복귀 명분이 필요한 거고요. 저는 이게 좀 더 문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게 뭡니까? 바로 이게 취임 초의 협치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에게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네. 나를 이게 반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 그런데 이번에 원로들하고 식사하시면서 이게 또 뭐라 했습니까? 선 적폐 청산하고 네. 나중에 후 협치하겠다. 이 말이 이게 자유우파 완전히 괴멸시키고 나서 협치 안 하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네. 따라서 이게 저는 적폐 청산 이제 그만하고 이제는 이게 협치로 좀 나아가라 이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괴멸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제가 잠시 당황을 했는데, 자, 노 변호사 왜 웃으십니까? 제가 왜 웃냐면요. 네. 서 변호사님이 좀 전에 발언이 다 한 95%까지 다 맞는 말이었고, 그래서 내가 칭찬을 딱 해줘야 되겠다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 갑작스럽게 괴멸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거 그러게 안 말입니다.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좀 웃은 건데요. 서 변호사님 말씀이 앞에 부분 다 맞아요.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 거 맞고, 네. 그리고 황 대표하고 나경원 대표 서로 다르게, 특히 나경원 대표는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추경이 6조 7천 규모잖아요. 그거 처리하는데 빨리 앞장서야 되는 것이고, 네. 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하고 최저임금 그 결정 구조 이런 거 짜는 것하고 유치원 3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에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폐청산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문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하더니 거짓말쟁이가 돼가지고 이제는 적폐청산 안 하면 안 된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매우 부적절했다.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그 4월 국회 때 네. 본회의가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민생 그렇죠. 처리해야 될 민생 국회는 산적해 있었는데 불구하고 말입니다. 5월 국회 때는 지금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월 국회 앞서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초반에는 아까 뭐 해군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네. 투트랙 한다고 하면 해군 일종의 이제 해군인데 해군이죠. 네. 저는 뭐 그것이 아마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처럼 되길 바라고요.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급한 게 추경 문제죠. 추경인데 추경은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거든요. 타이밍을 놓치면 추경의 효과가 반감되는 그렇죠. 것이고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추경에 지금 뭐 강원도 산불이라든지 포항 지진이라든지 소위 민생의 이 지금 그 상당히 이 요구가 아주 강하게 깔려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들은 상당히 좀 정쟁을 걷어내고 머리를 그러니까 맞대고 지금 논의를 분명히 빨리 조기 통과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뭐 야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일종의 퍼주기, 또 하나는 또 어떻게 보면 이 재정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이 하려는 이 경기부양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하면 저는 충분히 타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네. 또 말고 이와 말고 추경 말고도 지금 상당히 민생 현안이 산적에 있습니다. 탄력 근로제의 단위 기간제를 연장하는 부분 이 부분은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발등에 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바로 지금 시한이 임박해 있는 최저임금 그러니까 내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서 결정 구조를 지금 바꾸는 문제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사실 빨리 지금 논의가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런 법안들 같은 경우는 조금 정쟁을 걷어내고 네. 진짜 민생이라는 그것만 좀 집중해서 논의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이제 한국당이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돌아오게 하려면 명분을 줘야 되는데, 자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명분 제가 어떤 게 보기에 이거 있을까요? 한마디로요. 네. 문 대통령이 이제 이거 초심으로 돌아가면 돼요. 네. 본인이 이게 대통령 당선됐을 때 네. 그때 초심으로 네. 그때 초심은 본인이 41%로 당선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게 반대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안 찍은 분은 이게 그 59% 아닙니까? 41%면 따라서 이게 그 59%의 그 민심 있잖아요. 네. 문 대통령 안 찍었던 이 민심을 이게 항상 그 받들어야 되고요. 저는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선거법 지금 이게 벌써 28석 지역구를 줄이다 보니까 의석을 이게 330석으로 한 30석 늘리자. 네. 왜냐하면 이게 통과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건 이게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이게 저는 민심을 좀 떠받들어서 선거법은 이게 패스트를 강요하지 말고 이게 야당하고 협의해서 합의해서 이게 통과시키겠다. 이런 이게 선언만 하시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여러 가지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협조가 되지 않을까. 굳이 민주당도 강제력이 통과시켜봤자 실익이 없어요. 본인들도 내심은 약속 때문에 공약 때문에 하지만 실질적인 이익은 정의당하고 대한애국당이 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고정층이 있는 약간 좌우이층이 이게 덕을 보거든요. 연동이 벌어지려면. 따라서 이게 민주당도 이제는 이게 선거법을 강행 포기하면 저는 이게 협치가 될 걸로 봐요.
대통령이 자, 예. 어떻게 선거법 관련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거를 못한다 말한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국회에서 여당하고 야당이 이제 원내대표들끼리 얘기를 해가지고 풀어 나가는 거겠죠. 근데 여기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지금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올라간 것에 대해서 뭐 무슨 명분을 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하지 말라고 대통령이 얘기합니까? 그거 자체가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반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 차 교수님께서 마무리해 결국 주시죠. 뭐 민심이죠. 그러니까 저는 뭐 민심의 일기는 뭐 정치는 없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딱 하나의 그 우리가 제가 할 때 하나 계기가 될 수 있는 거는 내일이죠. 그러니까 내일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되든지 아마 어떤 식으로 야당에게 적극 소문을 내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발등에 불인 민생 현안들에 대해서 아마 여야 정치권이 상당히 나름대로는 그 상당한 정치 부담감을 갖고 있을 것이다. 네네. 그리고 이걸 갖다가 계속적으로 외면할 경우에 지금 민심이 휘두르는 엄중한 해초리에 과연 정치권이 언제까지 그걸 감내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결국 민심이 전심이다. 그러니까 민심이 아마 분명하게 이 기준과 잣대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차지원 교수님, 노영희 변호사님, 서정욱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야의 충돌과 대치 속에 한 번도 여지 못한 4월 국회가 오늘로 끝납니다. 일단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둘러싼 공방으로 시작돼 패스트트랙 충돌을 거치면서 동물국회 5명만 남은 4월 국회.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한 채 오늘 30일간의 회기를 마칩니다. 올 들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단 3번뿐. 여기서 처리된 법안은 모두 406건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 처리된 699건은 물론 2년 전과 비교해봐도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최저임금제와 탄력근로제 보완입법 등 노동현안 논의는 몇 달째 멈춰있고 추경 예산안 심사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5월 국회도 마찬가지로 성사 여부조차 불투명합니다. 한국당은 선거제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하라며 오늘부터 추가 장외투쟁에 들어가는데 민주당은 구체적인 설득이나 접촉 없이 한국당에 국회로 돌아오라고 말로만 재촉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계기는 없을지 정치권에선 내일로 예정된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를 주목합니다. 여당의 새 원내사령탑이 대결과 타협,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에 따라 남은 국회 상황도 출렁일 거란 관측입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오늘 8일 민주당 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됩니다. 자, 지금 꽉 막힌 정골풀 적임자 누구로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그 노웅래 의원이 지금 원내대표의 그 세 번째 아마 도전일 텐데 제일 그래도 대화론자로는 노웅래 의원을 꼽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내대표 선거라는 게 원래 뚜껑을 열어봐야만 아는 건데 지금 보면은 김태년 의원이 지금 뭐 친문계 그러니까 지금 그러고 이인영 의원의 경우에는 범주류에 속해서 또 일부 친문 의원들이 또 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치면은 지금 이제 총평은 2강 1중입니다. 그러니까 김태년 의원과 이인영 의원이 2강이고요. 노웅래 의원이 동정표를 받고 있다. 그 동정표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그런 이제 1중인 상황인데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워낙 박빙해지면 승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와 봐야만 결과를 알 수 있는 그런 선거로 지금 투표로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2강 1중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누가 냈던 간에 그 민주당 새 원내대표가 오시면 좀 풀어낼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 먼저 풀어야 될까요? 지금 상황이 보면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만 올해 말까지고요. 지금 민주평화당이나 뭐 바른미래당도 다 원내대표를 새로 뽑아야 돼요. 지금 그러면 이전에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였던 김광영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은 다음 달 정도면은 안 계신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키는
민주당 새 원내대표, 원내 지도부가 갖는 건데 그러면 나경원 대표를 설득할 수 있는 거는 저는 패스트트랙으로 꼬인 정국이잖아요. 네. 그럼 패스트트랙으로 올라 있는 게 지금 공수처법, 검경수사권도 네.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이제 선거법이란 네. 말이에요. 그 선거법에 대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어서 기차는 떠나고는 있지만 저는 민주당 원내대표가 신임 원내대표가 확언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제1야당이 빠진 상황에서는 본회의에 부의된다 하더라도 통과시키지 않겠다. 않겠다. 네. 예. 그게 이제 쉽지는 않은 약속이겠지만 네. 저는 그런 언질이라도 줘서 어떻게든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여야만 지금 집권 여당이 산적해 있는 법안들도 많고 또 한국당 입장에서도 곤혹스러운 거거든요. 물론 나경원 원내대표가 민생과 관련된 법안은 통과시켜 준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강원도 산불 문제라든가 이런 아주 긴급한 추경에 대해서는 해줄 거예요. 다만 내년 총선을 겨냥한 어떤 그 퍼주기식 예산은 들여다보겠다라는 거거든요. 뭐 충분히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은 저는 선거법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법.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홍영표 대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마침 고별 기자간담회를 갔습니다. 예, 예. 자, 우리 홍 대표가 했던 지난 1년 평가를 돌아보면 어떨까요?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제 민주노총 출신이죠. 네. 예. 그렇지만 또 따가운 얘기는 민주노총에 많이 했습니다. 예. 본인 사무실에 뭐 점거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랬죠. 네.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했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원내대책 회의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어깨가 무겁다라고 한 건 이제 추경에 대한 거, 그다음에 뭐 다른 지금 민생 법안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뭐 빅데이터 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과시키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마음이 무겁다라고 했지만 아마 당 안에서는 그래도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선거법하고 다른 검경수사권, 공수처법을 연계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린 거 그거는 홍영표 원내대표라서 해낼 수 있었다라는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뭐 당내에서는 좋은 평가인 것 같고 네.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또 홍영표 원내대표가 그 이전에 나경원 원내대표 이전에 김성태 원내대표일 때 같은 그 노조 출신이다 보니까 네. 또 얘기가 잘 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당의 아쉬운 거는 패스트트랙에 무리하게 올린 거지만 네. 그 외에는 평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어제죠.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무슨 말씀하셨던데 그런데 이번 방문에 여야 의원들도 함께하는 일정이었는데 한국당 의원들은 빠졌습니다. 예, 이제 지금 뭐 이런 패스트트랙으로 전국 경쟁인 상황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홍일표, 김학용, 원유철 세 예. 의원이 동행하기로 했는데 이런 상황이라서 이제 거부를 한 걸로 그렇게 동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지난 2월달에 그 우리 국회에서 그 4강 의회 정상회의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지난 2월에는 미국을 네, 방미를 네. 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중국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4강 외교를 그렇죠. 지금 네. 의회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아마 새 의원도 안타깝게 생각을 할 텐데 지금 상황에서 같이 가기에는 좀 상황이 상황인 만큼, 네, 예, 네. 그래서 좀 어렵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네, 예. 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문희상 의장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면 한국당에서 이미재 의원이 문희상 의장의 생명의 은인이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박인숙 의원이 한 말인데 이분이 그 소아청소년과하고 심장 전문의라면서요. 예, 그러니까 소아 심장 전문이에요. 저 박인숙 의원이. 예, 그런데 이제 그 문희상 의장께서 저혈당 쇼크 그때 이제 국회의장실로 한국당 의원들이 예, 많이 그랬죠. 갔었죠. 예, 예, 예. 그래서 뭐 사퇴하라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좀 몸으로 서로 막는 상황에서 저혈당 쇼크 증세를 보여서 그 가까운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이 됐었죠. 긴급 구성이 됐었죠. 예. 네. 그랬는데 뭐 건강 검진을 하다 보니까 판막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급하게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서 수술을 네. 했습니다. 긴급 수술을. 근데 저 판막이라는 게 대개 돌연사하는 게 심장에 문제가 생겨 돌연사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판막이라는 거예요. 판막 판막? 때문에 예. 예. 인공 판막을 지금 삽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이미자 의원에 대해서 일각이 아니죠. 국회 네. 대변인이
자해 공갈단이라고 아주 막말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박인숙 의원이 그런 이미자 의원 덕에 병원에 갔고 네. 가서 그걸 밝혀내서 발견이 돼서 수술을 해서 살았으니 네. 생명의 은인이다. 그런데 저는 문희상 의장께서 지금 중국을 방문해서 여야에 대해서 다 주문을 했거든요. 민주당에 대해서는 좀 폭넓은 정치를 해야 된다. 예, 적폐 타령하면 계속 복수의 보복의 악순환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야당에 대해서도 돌아와라. 싸우더라도 몸으로는 싸우지 말자. 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문희상 의장께서 이미자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네. 뭐 인생사 세옹지마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생명의 은인이라는 정말 그런 좀 여유도 보여주고 네. 그 얼굴을 감쌌던 거는 성추행 논란, 내가 그거는 정말 부적절한 언행이었다. 네. 예, 그 같은 동료 의원한테 저렇게 애기 다루듯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좀 저런 거는 다선 의원의 어찌 보면 좀 그 초선 의원에 대한 좀 가볍게 보는 걸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경솔하셨었죠, 사실. 예, 그래서 저는 성추행보다도 내가 부적절했다. 네, 네. 그리고 고맙다. 덕분에 내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좀 그런 여유를 서로 보이면서 좀 돌파구를 하나 조금의 그 좀 화해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화하셔서 사과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미자 의원이 이제 저 한국당의 저 원내 회의에서 네. 의원총회에서 빨리 건강해져서 돌아오시라. 네. 맞짱 뜨자 뭐 이런 그러니까요. 말씀을 칼을 걸고 했어요. 계시니까. 예, 네. 예. 근데 저는 두 분이 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무성 한국당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뜨겁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다이너마이트로 청와대를 폭파시키자라는 발언을 해서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하루 평균 4만 5천여 명이 서명에 동참하는 이런 추세라면 청와대 답변 요건이 20만 명을 넘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게 이제 20만 명을 넘기면 답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청와대 답변을 해야죠. 그런데 네. 이제 그 부적절한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청와대가 답변한 게 부적절할 때는 답변을 안 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이 상황이 벌어진 게 김무성 의원이 지난 2일이죠. 그 서울역 광장에서 4대 강보 해체 반대 집회에서 그 다이너마이트, 그러니까 4대 강보 해체를 하는 다이너마이트를 뺏어서 청와대를 폭파하자 뭐 이런 이제 발언을 했어요. 저게 이제 대중 집회에서는 좀 흥분되면서 그렇죠, 네. 말이 과하게 나올 수는 있는 거죠. 과거에 이제 집회를 할 때 보면 뭐 아무개는 자폭하라 뭐 이런 용어들도 많이 쓰기는 했지만 육선 다선 의원께서 그 청와대 폭파 이 발언은 좀 수위가 정말 좀 상당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무성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본인의 SNS에서는 그 부분을 삭제를 했어요. 네. 예, 청와대 폭파 뭐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 SNS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은 이제 저런 그 언사들이 중도층에서는 좀 소위 질린다 그럴까요? 네. 뭐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또 한편에서는 이제 한국당 의원들이 최근에 이제 모습들을 보면 그 집권 여당이나 청와대가 이제 너무 몰아붙인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너무 불통이고, 네. 예. 그리고 뭐 서로 상종 못할 그 대상으로 세력으로 한국당을 보다 보니까 해도 너무한다. 좀 이렇게 악만 남은 상황이라 그럴까요? 많이 몰리다 보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그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나오는 그런 좀 극단적인 말들이 지금 최근에 많았었죠. 네. 그래서 뭐 한국당을 편드는 건 아닌데 네. 뭐 그걸 저런 발언을 하신 분들을 감싸줄 생각은 없지만 네. 그 청와대나 집권 여당도 너무 몰아갔다라는 좀 자기 반성도 필요하다. 저는 통합의 정치, 뭐니 해도 통합의 정치가 지금은 필요할 때다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여주는 남기고 공격을 해도 해야 되는데 예, 그렇죠. 벽을 아예 다 막아놓은 상태에서. 예,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내로남불이니 뭐 이런 네, 상황, 네. 그런 내로남불 정치 이런 것이 아주 한국당 의원들을 감정적으로 나서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질문 한 가지 더 이어서 하면은 지금 김무성 의원의 이런 그 청와대를 폭파시키자라는 발언
이게 뭐 선동죄나 뭐 그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게 이제 내란죄 이런 거는 네. 그 이전에 그 통진당 할 때 이석기 이석기 의원, 의원 예. 이게 어떤 예비 음모 뭐 이런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실행하지 않더라도 이전에 뭐 다이너마이트 네. 하나라도 뭐 있으면 모르겠지만 네. 아니 말로만 하는 네. 거라서 저런 게 뭐 내란죄의 예비 음모로 말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청와대의 청원 게시판이 저는 이 역할이 이제 신문고 역할로 저는 이해를 했었거든요. 예. 민원 창구 너무너무 답답한 진짜 뭐 백도 없고 어디 하소연할 데가 하소연할 없어서? 데 없는 분들이 마지막으로 임금님 찾듯이 예.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찾는 그런 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느냐. 어느 순간부터 어느 시점부터 굉장히 이렇게 갈등, 진영 논리 뭐 이런 이슈들이 청원 게시판에 올라오면서 그렇죠. 갈등을 야기하는 상황 또 뭐 이거 또 경쟁이 되어가지고 뭐 한쪽에서는 한국당 해체 한쪽에서 민주당 해체 막 이렇게 맞불을 놓는 그런 것이 우리 사회에서 불필요한 그 비용들이 많이 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셔서 국민청원 게시판이 굉장히 많이 이런저런 질문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예. 그 정부의 특성 때문일까? 왜 그럴까요? 그런 것도 같고요. 이제 긍정적인 역할을 한 건 대표적인 건 버닝썬 사건인 그렇죠. 것 같아요. 네네, 사실, 거기에 예. 그 피해자 김상교 씨가 맞습니다. 저 청원 게시판이 올림픽에서, 아니었으면 예. 그런 것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거죠. 저는 그런데 그 외에 좀 정치적인 거라 그럴까요? 맞습니다. 그런 거에는 이 청원 게시판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닫아버렸을 때 그 부작용도 있겠지만 좀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골라서 올리는 거는 좀 부적절할 수는 있는데 이 청원 게시판 지금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이게 지금 과도기라서 그런 거지 네. 않겠느냐. 이게 좀 더 정착이 되면 좀 자정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글쎄 이제 그 지금 청와대에서 뭐 일부 뭐 조국 수석 대표적이지만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들이 많았죠 SNS에. 그렇죠. 네. 저는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국당을 해산해야 된다. 예, 이런 예. 질문이 지금 100만 건이 넘었다고 하는데 예.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100만이면 이제 우리 유권자 대비하면 뭐 그 저기가 이제 그 로그인을 하는데 뭐 어떤 네이버로도 로그인할 수 그렇죠, 있고 예. 페북으로 로그인 그래서 한 개인당 한 5번 정도까지는 클릭이 된대요. 이제 접속이 가능하답니다. 재접속이, 예. 중복 뭐, 접속이.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독려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또 하나는 그만큼 또 저는 한국당에 저게 뭐 뒤에 북한에 뭐가 있다 이런 것보다는 저 정도 숫자가 몰릴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여전히 한국당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유권자도 제법 된다는 거를 좀 알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민주당도 한 30만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민주당 예, 예. 역시도 좀 그런 맥락으로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한국당 해체 청원이 되고 나서 좀 우파 진영에서 그렇죠. 좀 네, 그런 네. 움직임이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30만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어떤 극단적인 서로의 당에 대해서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고 정말 저기는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있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데 네. 그것이 저렇게 이제 표출이 되면서 뭐 사이버 공간이긴 하지만 이렇게 부딪히는 그 갈등이 이렇게 막 증폭되는 네. 상황 이런 거를 청와대 게시판이 제공한다는 거는 저는 그 부분에 있어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어느 이상이 됐을 때는 좀 내려지는 방법도 생각을 하든가 그렇죠. 해야 될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직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